안녕하십니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이창우라고 합니다. 저의 세부 전공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이후에 라틴 로마 시기도 있는데 그쪽 철학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달의 철학, 그러니까 7월이죠. 7월의 책은 이 책이 되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폴리테이아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플라톤부터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됩니다. 2500년의 긴 철학사 시간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겠죠. 플라톤은 어떤 사람은 BC 기원전 427년에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BC 424년에 태어났다라는 좀 설이 있습니다. 약 3년간의 갭이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기원전 427 혹은 기원전 424에 태어나서 347 기원전 347년에 사망한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사망 시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출생 시점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계산할 때. 플라톤은 아테네 사람이고 아테네의 유명한 귀족 자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귀족 자제이므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플라톤은 정치가가 됐어야 되는데 정치가의 삶을 살지 않고 철학자의 삶을 산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소크라테스의 충격, 즉 소크라테스와의 어떤 교우가 컸을 것 같고 또 소크라테스의 사형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그 법률에 따라서 아테네 국가 이름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이 처형 사건이 준 충격으로 인해서 플라톤은 정치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철학자가 되었다라는 어떤 가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가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라는 이제 사람에 관한 짧은 어떤 소개였고요. 이제 국가라는 이 두꺼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이름부터 원래는 폴리테이아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폴리테이아라는 그리스어가 라틴어에서 레스푸브리카 라는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레스푸브리카는 그냥 퍼블릭 싱인데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레스푸브리카는 라틴어고 레스푸브리카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리퍼블릭이죠. 리퍼블릭은 공화국이라는 번역인데 이게 이제 국가라는 번역으로 옮겨가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국가라는 번역이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국가는 영어로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트, 즉 국가라는 개념은 역시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17세기 이후에 생성된 개념이거든요. 에 비해서 원어 폴리테아는 원어 그대로 하게 되면 시민에 관한 것, 시민의 조건에 관한 것, 또는 시민들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뭐냐? 원제목 폴리테이아의 그 원제목의 원래 뜻하고 17세기 유럽 근대 개념으로서 국가라는 단어 사이에는 의미론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론적 차이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돌아올 것 같아요. 예. 국가라는 책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ustice, 정의가 주제적인 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국가 제1권은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케팔로스라는 노인과 주인공 또는 주된 화자 소크라테스가 What is justice? 정의는 도대체 뭘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1권은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놓고 여러 화자들이 등장해서 논의를 하다가 어떤 딜레마 또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실패했다.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면서 제1권도 막이 내리는 거죠. 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2권으로 가서는 제2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깊이 한번 더 공부를 합시다. 라는 제안을 그 참석자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 제안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나 집에 갈래. 라고 하는데 집에 가지 못하게끔 딱 붙잡고 글라우콘과 아데이만토스가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정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지평 위에서 탐구 또는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권에서 제2권에서 도대체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큰 모델, 눈에 잘 보이는 어떤 모델이 있어야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토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의로운 국가가 있다면 정의로운 국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정의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1권으로 돌아가게 되면 1권에서 출발한 정의는 국가의 정의가 아니라 인간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정의라는 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1권의 주제였어요. 다른 말로 정의로운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의 특성, 즉 정의로움이라는 인격적 특성은 무엇일까가 제1권의 질문이었다면 제2권 이하에서부터는 정의로운 국가가 있다면 그런 정의로운 국가의 정의로움의 특성은 무엇일까가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 제안은 정의로운 국가라는 모델을 잘 살피게 되게 되면 유비적으로 정의로운 인간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에서 정의로운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권에서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정의로운 국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의로운 국가의 구성원 중에서 특별한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 있는데 그게 통치자죠. 따라서 통치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고 그럼 통치자는 어떻게 해서 형성될까? 그건 교육에 의해서, 좋은 교육에 의해서 통치자에 적합한 교육에 의해서 통치자가 형성된다. 줄이게 되면 그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와야 되고 그 이상적인 통치자를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통치자가 있게 되면 통치자가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권에서는 이 바람직한 통치자를 교육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는 첫 번째 교육은 체육 교육과 시가 교육. 그러니까 문학과 음악을 겸비한 교육, 시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3권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4권에서부터는 이제 다시 그 돌아가서 그 2권에서 이야기되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가하고 정의로운 인간은 비슷할 거다.
그런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서 사군에서는 소위 말하는 영혼 삼분론, 그러니까 정의로운 국가의 구조하고 그 정의로운 인간의 구조는 비슷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인간의 구조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이성적 부분, 그러니까 영혼의 이성적 부분, 영혼의 기계적 부분, 그다음에 영혼의 욕망적 부분.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혼의 세 가지 부분이 서로 잘 조화된 상태, 즉 정의로운 상태가 바로 그 정의로운 인간의 어떤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철학자인 거죠. 오직 철학자만이 완벽한 그런 어떤 영혼의 내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이제 이 철학자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럼 철학자는 어떤 사람일까? 철학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어떤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철학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5권에서 철학자가 통치자거든요. 어, 통치자는 곧 철학자고 철학자는 곧 통치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철학자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5권에서 자세하게 하게 되는 거죠. 6권과 이제 7권에서는 6권과 7권에서는 이제 철학자를 이제 통치자로서의 철학자를 키워내는 좀 고급스러운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3권에서는 이미 3권에서는 초보적인 교육, 어릴 적에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 그건 체육 교육하고 시가 교육, 문학 더하기 음악 교육이었거든요. 3권에서는 그런 초보적인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6권과 7권에서는 고급 교육, 그러니까는 뭐 오늘날 치면 최소한 18, 19, 그 정도 이상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육은 철학 교육입니다. 철학 교육. 플라톤은 그것을 변증술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철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 교육의 어떤 주된 컨셉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철학자 핵심이 이겁니다. 철학자가 고급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급 교육의 핵심 컨텐츠는 조음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국가 전체의 조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조음보다 더 위에 있는 조음 자체에 관한, 도대체 좋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조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조음에 관한 아이디어가 그 철학자를 키워내는 어떤 가장 고급스러운 교육의 컨텐츠가 되거든요. 소위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나중에 만든 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형이상학적 교육을 받기 그 전 단계는 이제 수학 교육도 받습니다. 기하학 교육도 받지만 최고 꼭대기 커리큘럼의 최고 꼭대기에는 형이상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형이상학의 컨텐츠는 조음 자체라는,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선의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라는 것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6권, 7권이 되고 조음 자체에 관한 아이디어 또는 선의 이데아에 관한 컨텐츠가 좀 사실 어려우니 소크라테스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비유가 이제 동굴의 비유, 그 다음에 태양의 비유, 그 다음 성분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조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권과 9권에서는 이 바람직한 이상적인 통치자, 즉 철학자와 180도 대척점에 있는 어떤 다른 인간, 그러니까 좀 그 철학자와 그 대비점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어떤 인간상을 분석하는데요. 그거는 참주가 되겠습니다. 참주는 본인 마음대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이 참주적 인간을 분석하는 권이 8권과 9권인데, 물론 8권과 9권에서 이 논의되는 이 참주형 인간에 대한 분석은 이 타락한 정치 체제, 그 클라이막스는 참주적 정치 체제인데요. 참주적 정치 체제에 관한 분석과 함께 이 참주적 인간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주적 인간은 사실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 자신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욕망, 그리고 그 어떤 욕망에 관해 모든 욕망을 추구하고 추구하려는 인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망의 화신이 바로 참주형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8권과 9권이고요. 10권, 마지막 권에서는 신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서 우리가 사후 세계에서 어떤 무엇을 겪게 되는지에 관한 사후 세계에 관한 어떤 그 신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좀 어려운데요. 그건 이제 정의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신화적 종교적 이야기를 가지고 제 10권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책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 책이 왜 중요한지, 이 책이 왜 2023년에도 여전히 그 유효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은 워낙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바람직한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은 바람직한 국가의 핵심적인 조건은 justice, 정의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국가는 관심이 없는 거죠. 플라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근대 국가의 개념은 전기를 공급해주고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치안을 공급해주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각자가 원하는 바를 살아가되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나 외부적 위험을 그 컨트롤하는 것으로 근대 국가의 목적은 한계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근대 국가도 정의를 이야기하겠지만 플라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많이 다른 거죠. 근대 국가 개념에 비해서 플라톤은 처음부터 국가 또는 그 정치 체제의 핵심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인데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가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정치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에 따르면 정치가는 외연적으로 철학자와 동등합니다. 이게 쇼킹한 이야기인 거죠.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철학자는 최소한 한 번은 정치 권력 안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되고, 역으로 모든 정치가는 철학자가 될 필요가 있다. 가 플라톤의 논제가 되겠습니다. 이 논제는 충격적인 논제죠.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는 이런 고급 지식과 정치 권력은 하나로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논제죠. 이 논제는 충격적인 논제고 사실 논란이 많은 논제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 정치인들 중 사실 그 누구도 또는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실 정치인들은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역으로 저 같은 철학 선생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관심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의 어떤 제안, 철학자는 정치가가 돼야 되고 정치가는 철학자가 돼야 된다 라는 논제는 매우 쇼킹한 논제입니다. 근데 플라톤의 이런 쇼킹한 놀라운 논제 뒤에 있는 관심사가 더 중요한데요. 그 관심사는 정치적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은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지식은 그 시스템의 전체를 관장하는, 시스템 전체를 돌보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시스템 밑에는 농부라는 사람이 있고, 농부를 농부로 만드는 것은 농사 짓는 지혜, 농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됩니다. 그 다음 제화공도 있죠. 제화공은 신발을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이고, 제화공이 되기 위해서는 제화공 관련 지식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 대장장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는 노동분업 체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 내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즉 그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되는 거죠. 이런 노동분업이 받들어주는, 또는 그렇죠. 노동분업 체제를 받들어주는 분화된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그 분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되면 그 국가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expert knowledge, 전문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전문가 지식은 쪼개진 거, 분화된 작은 영역 내에서 본인이 제일 잘하는 지식, 그 지식이 이제 expert knowledge, 전문가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쪼개진 각각의 분화된 지식을 각각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할 일만 잘하게 되면 되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 플라톤은 여기에 특별한 종류의 지식이 하나 필요 있다. 그는 이 분화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이 분화된 노동 체계 전반을 다루는 그 지식이 필요 있다는 거죠. 플라톤에는 다음과 같이 문자 그대로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폴리스 전체의 조음, 폴리스 전체의 조음을 간파할 수 있는, 폴리스 전체의 조음을 간파하고 폴리스 전체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먼저 숙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면 폴리스는 망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폴리스 전체, 그러니까 이 사회 협동 체제 전체를 위한 전체적 조음을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정치적 지혜라는 거고, 이 정치적 지혜는 농부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또 이 정치적 지혜는 제화공한테도 맡겨서도 안 되고, 이 정치적 지혜는 군인한테도 맡길 수도 없고, 특별한 독립된 집단이 필요하다. 그 집단은 뭘까? 다시 말해서 폴리스 전체, 국가 전체 또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조음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고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는 누굴까? 그게 철학자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철학자와 정치가는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체제도 하나의 협동적인 체제거든요.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일을 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 일을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일을 하고, 각자의 전문적 영역이 따로 있고, 각자의 전문적 영역 내에서 본인들이 그 생산성을 높이면서 뭔가를 산출하게 되고, 각자의 산출물들이 모여서 이 자본주의적 먹고 사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플라톤의 어떤 해안은 뭐냐면
또 하나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 거대한 협동 체제의 전체적 조음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 조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정치적 지혜라는 거죠. 정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좀 어려운 말로 지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 부분적 영역만 관리하는 지식이 있죠. 그게 이제 전문가 지식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처럼 쪼개진 영역이 아니라 전체의 조음을 간파하는 또 하나의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지식이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플라톤에 따르면. 그러면은 이 전체의 조음 또는 전체의 질서를 간파하는 이 지식의 성격은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플라톤의 어떤 주장은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 사회 체제는 망가진다. 라는 거죠. 예, 이 점은 이제 우리가 숙고할 만한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하면 욕망입니다. 욕망. 이제 플라톤은 제2권에서 폴리스, 국가 생성의 히스토리를 요약하는데요.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는 최소 한도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재화공, 농부,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옷을 짜는 사람,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그, 어떤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으로 구성된 최소한도의 나라를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만 짓고 쌀을 제공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죠. 신발하고 집하고 옷하고. 또 옷을 만든 사람은 옷만 짜고 대신에 이제 옷하고 신발하고 집하고 바꾸고 최소한도의 나라를 설정합니다. 그게 1단계고요. 1단계에서 이제 점점 더 커지죠. 야, 의식주만 갖고는 안 되겠다. 좀 고기도 먹어야겠다. 요리사 그룹도 들어오고, 음악도 필요해.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쌀만 먹을 수는 없으니, 그 올리브 과일을 먹고 싶다 해서, 그 올리브 과일을 가져올 수 있는 장사꾼들, 무역하는 사람들도 나라에 들어오고, 밥만 먹고 올리브만 먹을 수 없으니 뭔가 좀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재밌는 게 뭘까? 그거는 연극 보는 거죠.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직업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2단계인데, 이 2단계를 플라톤은 종기, 고름 상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염증 상태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포인트는 욕구가 팽창하는 거죠. 처음에는 밥만 먹고 과일만 먹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에우리피데스 연극도 보고 싶고 고급스러운 어떤 음악도 듣고 싶고 또는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 싶고 욕구들이 팽창하게 되어서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어떤 경쟁 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 경쟁 체제는 뭐냐? 자원이 부족하니까 옆에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니까 군인들도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3단계의 나라는 2단계의 염증 상태의 그 염증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즉 바람직한 정의로운 국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직한 통치자, 즉 철학자라는 어떤 통치자가 들어와서 정의 시스템으로 구현된 그런 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게 3단계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1단계는 최소한의 욕구만 해결해주는 아주 작은 나라. 2단계에서는 욕구들이 팽창하니까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시민들끼리 경쟁하게 되거나 또는 옆에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되는
플라톤 말로 그 고름이 튀어나오는 종기 상태에 있는 그 나라가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철학자 그룹이 들어와서 통치를 함으로써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그래서 2단계의 그 종기 염증이란 그 질병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 그 욕구의 제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욕심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빵만 먹고, 물만 마시고, 기본적인 옷만 제공하고, 기본적인 어떤 집만 제공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거든요. 남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이 1년에 5번, 6번씩 해외여행하면 나도 해외여행하고 싶고, 남들이 5성급 호텔에서 식사하게 되면 나도 하고 싶고, 남들이 2천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싶고,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팽창하는 거고, 그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그런 욕구 팽창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원은 부족해지는 거죠.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면 자원을 찾아야 되고, 따라서 기름은 있는 대로 다 파게 되고, 그 다음에 광물도 다 파괴돼서 밑바닥까지 빡빡 긁어서 그 귀금속의 어떤 재료가 되는 광물 자원을 다 갖고 와야 되고, 그걸 구할 수 없으면 먼 나라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먼 나라에서 구할 수 있으면 전쟁이라 해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플라톤은 그런 지금 통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욕구의 팽창은 막을 수가 없다. 즉 개별적인 인간의 자연적 본성만 맡겨두면 욕구의 팽창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제한을 해야 된다.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이게 플라톤의 해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 국가는 매우 시의적절한 어떤 그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그 통찰은 세계화를 살고 있는 우리 60억 지구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 국가는 민족국가 또는 군대국가 개념에 의해서 국가 간 벽은 있죠. 그 벽은 정치적 벽으로 있는 거죠. 어려운 말로 주권인 거죠. 미국도 주권 국가고, 한국도 주권 국가고, 일본도 주권 국가니, 그 주권 국가들끼리는 어떤 간섭을 하면 안 되고, 주권 국가는 그 주권 개념 밑에서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그렇고, 사실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주권 개념은 무력해지는 거죠. 6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자체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단일 체제입니다. 미국 회사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또 한국 회사가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2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잘 증명하고 있죠. 항공 산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한 20년 걸려야 할 그 전염병의 유출 속도가 24시간이면 되는 거죠. 즉, 전 지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플라톤이 21세기에 다시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으면, 본인은 봐라, 내 생각이 맞다. 바람직한 어떤 체제는 어떤 식으로 제한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욕구의 팽창 때문에 이 그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는 계속해서 외적으로 팽창해서 주권 국가의 벽이나 주권 국가들 사이의 벽마저 허물어 버릴 정도로 다 하나로 뻥뻥 뚫리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그 욕구 팽창이라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제한된 어떤 체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적 지혜는 곧 어떤 철학자의 지혜니 철학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좀 워낙 주제가 커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도 좀 담겨 있지만, 플라톤의 이 국가편을 통한 요지는 인간의 어떤 본성은 욕망인 거고, 욕망은 팽창할 수밖에 없고, 욕망이 팽창하는 이 본성을 어떤 식으로 그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는 국가 아이디어고, 또는 그 철학자에 의한 정책 지혜 아이디어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시사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